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0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 아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차 대유행의 감소세로 접어든 것인지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계속 불거지고 있죠. 그 얘기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겠습니다. 국윤진 기자. 네, 서울시청 임시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 지금 현장에 가 계신데 진료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살을 내는 무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이곳 선별진료소는 매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더해지며 현재까지 20여 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다녀가는 등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40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인 715명보다 125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809명,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이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63명, 인천 269명, 경기 269명, 인천 35명 등 수도권에서 567명이 발생했고 부산 38명, 광주 30명, 경북 28명 등 비수도권에서 24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20명 늘어 누적 사망자 1,027명으로 집계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25명 늘어난 411명이 됐습니다. 발병 요인을 살펴보면 교회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경기 용인시 소지 산성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94명으로 늘어났고 수원시 교회 입원 사례와 충남 아산시 성경 공부 모임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에 있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BTJ 열방센터를 고리로 한 연쇄 감염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충북 등에선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잇따랐고요. 또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은 줄었지만 개인 간의 사적 접촉을 통한 감염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구치소발 감염 사례도 살펴보죠. 서울 동부구치소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1,084명, 직원이 41명인데요. 새로 추가된 확진자는 서울구치소에서 4명, 서울 남부구치소 2명, 천안교도소 1명 등입니다. 또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교정시설에 격리된 수용자는 모두 98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 동부구치소가 606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북 북부 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9명 등의 순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어제 6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결과가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도 오늘 발표됩니다. 이 대책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검사 강화,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한 관리 지침, 긴급 의료 대응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방역 당국의 예측처럼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접어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해 들어서는 엿새 가운데 이틀을 제외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장 적게 나온 날에는 600명에서 7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지난 연휴를 고려했을 때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또 예전 주말이나 휴일 직후와 비교해도 이 확진자 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외에 지역사회에 폭넓게 자리한 잠복 감염, 또 끊이지 않는 요양병원과 교회발 집단 발병은 물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섣부르게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동과 모임이 줄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겨울이 중반을 넘지 않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거리 두기 조치를 유지해서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균진 기자의 말처럼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계속해서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1.7배까지 높다고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지난달 13일 영국에서 입국해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가족들과 같은 비행편에 탑승한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지난달 20일 입국한 20대로 입국 단계에선 음성이었지만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지역사회 내해 유행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모두 검역 단계 또는 입국 후 접촉자 중에서 발생했고 또 앞서 병원과 미용실, 마트 등을 방문했던 고양시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던 건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외 입국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감염자 중에서도 샘플링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임시선별진료소 앞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추운 날씨 속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와 비교를 해보면 어제보다는 증가하긴 했지만 확진자 수가요 여전히 1,000명대 아래입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수목금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거 보면 어떻게 보세요? 감소세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음 주 수목금토 상황을 좀 봐야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내용적으로 좀 볼 게 있습니다. 이제 제 네.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소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봅니다. 우선 하나는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수요일 날 어제보다 다소 늘기는 했지만 900에서 1,100명의 박스권 밖이 안 밑쪽으로 네. 확인이 됐다고 하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양성률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양성률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정부 당국은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리두기 영향 때문에 작년 말 해맞이, 해돋이 이런 것들이 전면 금지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긴 연휴 기간에 동시에 많은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출퇴근도 안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퇴근을 안 한 것은 거리두기와는 약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줄어든 것은 강력한 거리두기, 정부가 시책한 강력한 거리두기 플러스 많은 분들이 연말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1월 4일부터 출근을 했기 때문에 예. 출근을 한 영향은 다음 주 수목금토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하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다음 주까지 이 기조가 유지된다. 이러면은 네. 당국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 양상이요. 어떨 때는 1,000명을 훌쩍 또 넘었다가 오늘과 같이 또 800명대로 내려왔다가 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집단 감염만 확실히 관리를 해서 거기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좀 안정화된 추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부구치소 같은 게 안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어디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셨던 것, 해야 되는 것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터졌기 때문에 지표가 나빠졌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터진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곳이 터질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그러면 대구에 신천지가 터져서
대구의 신천지만 안 터졌으면 우리나라는 바이러스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예. 그러니까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두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 확진자가 너무 많고 바이러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규모 사태는 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바이러스 밀도가 사회적으로 낮으면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할 확률도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 퍼져 있는 그 바이러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더 맞출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는 809명이고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총 121명입니다. 어제는 2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10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6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수도권 3만 2천여 명, 비수도권 4천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축 운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모든 검사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체계는 현재 여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으며 수도권에 하루 이상 대기자는 사흘째 0명입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도 전국 177병상, 수도권 82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93병상, 수도권 58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1,000병상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간의 선제 검사와 국민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 거리두기를 통해 느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또한 800명대로 낮아지며 현재 유행 사항은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역 사회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감소 추세는 느리고 완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기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이 곳곳에서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느린 감소 속도는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노력을 잠깐이라도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만든 감소세가 다시 확산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환자 수보다는 전반적인 추이를 계속 살필 필요가 있으며 좀 더 확실한 감소세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2달 이상 남아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피로감이 큰 상황인 만큼 1월 17일까지 앞으로 열흘 남짓만 우리 사회가 총력을 다해 감소세를 가속시키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여야 일상생활의 영역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으로 생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 송구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모임을 취소해 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최초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6차례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오늘 0시 기준으로 총 1,118명의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고 수용 밀도를 완화하기 위해 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정상을 고려하여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 조치하고 밀접 접촉자는 분리 수용하였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5차례 총 972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2,292명이던 수용 인원이 현재 1,320명까지 줄어 수용 밀도를 약 64%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의사 5명, 간호사 9명 등 의료진 14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의 집단 확산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중수본, 방대본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단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체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1개 교정시설의 직원,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41개 교정시설도 조속히 검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수용자에게 매일 한 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할 것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청구 요양병원에서는 어제까지 총 5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 현장 대응팀이 파견되어 46명의 환자를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3명도 오늘 전원할 예정입니다. 병원에 남은 음성인 환자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요양병원과 구치소 관련해서 강화된 방역에 대한 내용 등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설교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것은 교수님 어제 저희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국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어떤 분이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은 크게 두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은 우리 국민이 계시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외국 분들이 계시는 거죠. 우리 국민인 경우에는 PCR 검사에 대한 의무 제출이 없습니다. 이게 자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PCR이 음성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72시간 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72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제출을 할 때는 음성이었는데 제출하고 나서 감염이 된 상태로 비행기를 탔을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각 국가마다 진단키트의 품질이나 또는 검사의 수준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인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음성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양성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단키트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인데 음성이었을 당시에 비행기를 타면서 양성이 되어서 탄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단키트의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는 음성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양성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 입국하는 분들이 양성인 게 자꾸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가격리 중에 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몸속에 있다가
그게 이제 발현이 돼서 나오면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면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이러스가 정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면역이 강하면 억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그걸 이기게 되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주 적을 때는 검사를 해보면 음성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자가 격리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많아지면 그때 검사를 하면 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분께 직접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료제 얘기를 좀 나눠보죠.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은데 현재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일 이제 앞선 곳이 이제 두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항체 치료제. 이것은 치료 목적으로 건당 신청을 하면은 직접 환자한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임상 이상이 거의 끝나서 긴급 사용을 공식적으로 이제 하려고 승인 신청을 내놔서 곧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녹십자에서 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혈장에서 분해를 해서 농축을 한 그런 겁니다. 이 결과도 네. 임상 이상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대웅제약이라든지 종근당 같은 데서는 소위 말해서 약물 재창출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거를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 결과는 어떤 데는 좀 빠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더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약물 재창출의 건도 조만간 이제 식약처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치료제가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료제 역할 중에 하나가.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치료제들은 사실 코로나19에는 써본 적이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약물인 경우 예컨대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나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한테 쓰기보다는 경증이거나 아니면 중등도, 그러니까 중증은 아닌데 중증에 빠지지 않은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면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염이 되면은 중증으로 빠지는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바로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런 약을 쓸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지금은 병상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체계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감염 확산이 안 돼야 되지만 혹시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구해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는 방금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치료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꽤 괜찮은 치료 효과를 거두면서 예방 효과를 내는 그런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이요.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SNS 글이 퍼지고 있나 보죠. 그래서 약국을 찾는 노인분들이 부쩍 이 약을 찾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홍역 주사도 인기라고 하는데 이거 가짜 뉴스죠? 이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우선 예. 하나는 클로로퀸만 있는 게 아니라 클로로퀸도 있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도 있는데 이거는 다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약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온 약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대규모로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임상시험도 했었고요. 실제로는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받아서 대규모로 환자들한테 투약이 된 적도 있는데 첫째 하나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것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효과 자체가 없어요. 예.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 중에 부정맥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면은 심장에 무리를 준다는 거거든요. 심근이나 그러니까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나 아니면 심장을 이루고 있는 혈관 같은 데 영향을 주게 되면은 부정맥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보호 목적으로 예방 목적으로 이거 네.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언제나 심장이나 또는 심혈관계에 다소 본인이 알든 모르든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클로로퀸을 드시게 되면은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더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마스크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생활을 같이 하시는 가족 이외에 일체의 친구나 지인을 안 만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보다 100배 이상 뛰어난 효과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홍역 주사라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BCG라고 하는 건데, BCG 같은 거를 우리 몸에 이제 홍역 주사나 죄송합니다. 홍역 주사나 아니면은 폐결핵 주사, BCG 같은 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몸에 있는 면역을 이제 백신을 줬으니까 몸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몸이 일시적으로 면역 기능을 획득하거든요. 네. 코로나19가 아닌 몸에 준 홍역이라든지 BCG에 대해서 그 면역 기능이 일부 코로나19에도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 국가에서 이미 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 네. 그게 관찰이 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술 때문에 자꾸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클로로퀸이라든지 홍역주사라든지 뭐 BCG, 덱사메타손 이런 모든 약물들이 코로나19에는 효과가 전혀 없다. 덱사메사존은 다릅니다. 예. 덱사메사존은 실제로 중증 환자들에게도 꽤 치료 효과가 네. 있는 WHO나 그 이외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덱사메사존은 예. 덱사메사존은 실제로 스테로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사 그래서 처방이 있어야지만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덱사메사존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주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덱사메사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또는 홍역 주사나 BCG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6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빠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2월 말 3월 초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약물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백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약물들을 6개월 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6개월 안에 접종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좋으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든지 상관없이 화이자나 모더나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약간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백신들이 백신 효능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빠르면은 2월 말, 예. 늦어도 3월 초에는 접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는 3개월이다, 어디는 6개월이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항체 지속과 관련한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항체 지속 시간이 그렇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면역 지속 시간이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면역 지속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2월이나 3월 달에 맞은 분들은 겨울 초입이 되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실제로 예방 효과가 상당히 낮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그 누구도 면역 지속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로는 이제 계속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만일에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들이 면역 지속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겨울 초입에 가서 다른 백신을 통해서 접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다만 그것은 면역 지속 시간이 얼마 되는가 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면역 그렇게 지속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면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항체가 있고 하나는 세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체인 경우에는 직접 혈액을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항체가 또는 역가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남아있나 하는 걸 우리가 계속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떨어지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세포성 면역도 똑같은 방법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온다고 해서 이 값이 정말 보호 효과가 있나는 거는 또 몰라요. 다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항체가 얼마가 어디까지 지속이 된다라고만 하는 걸 알지 예. 그게 충분히 몸을 보호하는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계속 연구를 통해서 쌓이고 또 먼저 접종을 한 국가들은 이제 실제로 면역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보고서를 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도 접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부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이 코스피가 3,000원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또 돈이 주식 시장에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1956년이었고요. 이제 코스피라는 이름으로 된 것이 1980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년, 70년 만에 이 3,000이라는 지수를 오늘 장 초반에 바로 돌파를 예. 했습니다. 물론 현재 시각으로는 돌파 후 다시 숨고르기 장세로 해서 3,000 밑으로 다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일단 뭐 최근의 흐름, 특히 오늘의 흐름 보면 개인 투자자의 힘을 예.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부터 저도 계속 수급을 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채 장 시작한 지 뭐 2시간, 3시간이 안 됐는데 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지금 1조를 넘게 사고 있어요. 거래대금이요? 예, 아니요. 순매수 양이. 순매수만? 예. 예. 거래대금은 훨씬 크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한 1조 2천억, 그제도 1조. 오늘도 현재 이때 장 끝날 때까지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이제 몰인을 하게 되면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간단하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이건 그야말로 유동성 장세다. 좀 과열, 거품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시선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니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 이 코스피가 이제 레벨업이라고 쓰거든요. 이제 자산 재평가, 뭐 증시의 뭐 갭업이라는 예. 표현을 쓰는데 아예 구조적으로 레벨업되는 이제 그런 단계의 시작, 도입부다. 이런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시장 의견을 보면 일단 후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시장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예. 또 이런 낙관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네. 실은 이렇게 자산이 재평가되고 구조적인 상승, 완전 구조적인 레벨업이 되려면 실물 경제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 그 부분이라든가. 측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네. 돈이 돌지 않고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보자 보면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태권도나 발레는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 되냐 이런 업주들도 많이 있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보안 기준 마련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서 작년 뭐 여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것을 조기에 이게 빨리 끝내지 못하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에 불복, 이제 저항이 나올 수 네.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아마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본물이 터지지 않았나. 이제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시설에서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움직임, 또 아예 그냥 벌금 내겠다 하면서 예. 영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도 있는데요. 첫 번째 논란이 형평성 논란입니다. 같이 몸을 부대끼고 움직이는데 그 집합 금지가 있고 영업 네. 허용이 있습니다. 가령 현재 뭐 태권도 학원, 발레 혹은 검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헬스클럽,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공식적으로. 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또 당구, 또 스크린 골프, 이런 뭐 실내 골프 연습장들은 영업 금지, 그러니까 집합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를 당한 곳의 사장님들이나 일하는 종사자들은 기준이 뭐냐. 예. 같이 몸 부대끼고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의료학적으로야 뭐 비말 이런 것들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앞서 영업이 허용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개념이 있는 거예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개념, 네. 또 검도를 가르치는 개념. 여기도 뭐 PT 선생님들이 있지 않느냐. 예. 있지만 사설로 또 하는 분들이 그렇죠.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근데 그다음 성인들 대상이기도 하고요. 돌봄의 개발이 두 예. 번째가 이제 돌봄입니다. 그래서 같은 뭐 필라테스라고 하더라도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레라든가 돌봄 쪽에 이제 아이들은 또 허용이 되는데 그런 개념이 녹아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또 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조금 전에 이 정세균 부총리도 이 부분들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네. 실내 체육시설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형평성을 조사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언급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보완된 어떤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급을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심사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네. 원, 이제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또 매출액 떨어진 분들은 서류는 필요 없지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은 그냥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그럼 신청도 안 되고 주는 것은 뭐냐? 이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과 특수고용계층, 고용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1차, 2차째 받았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 실은 11일부터 아마 계좌로 지급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 나뉘는 게 지금 신규로 30만 명 정도를 다시 고용취약계층을 추가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지금 서류라든가 이런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도 내야 되고 예. 선별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월 설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 좀 더 길게 잡으면 3월까지는 이 추가로 지급하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고용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법인 택시 종사자분들도 50만 원이 이번에 지급이 됩니다. 예. 이분들은 샐러리맨 월급인데라고 하겠지만은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산업금을 네, 하고 네. 하는 이제 좀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또 개인 택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 택시도 이번에 5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문을 닫은 업종에서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오늘 중으로 보니까 이제는 실내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카페 같은 네. 사장님들도 이제 거리에 나오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소상공인들, 중소상인들의 지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따랐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즉, 뭐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이제 헌법 소원도 이제 청구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은 예상됐던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하면 이제 버틸 수가 없고, 이분들은 이제 거의 낭떠러지까지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당국이 고민을 해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더 갈등과 불만을 촉발시키는 게 형평성 논란입니다. 예. 제발 불공정성, 적확성에 대해서 좀 기준을 당국이 좀 명확히 해줘야 또 이런 분들의 마음도 뭐 어루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잦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시간이 끌면 끌수록 예. 이런 불만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철진 평론가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